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건설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 총무과, 공무과, 자재과, 건축 및 토목 담당 등 건설사로서의 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던 현대건설은 이후 꾸준한 충원을 통해 각 부서에 실제적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이들 조직은 총무부, 경리부, 공무부, 자재부, 기술부 등 5대 부서로 정비됐으며 총괄사업부서의 형태를 띠고 있던 기술부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건설 분야를 총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자립적 성장과 공업화의 기반 조성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 석탄 등의 에너지원과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결국 건설 수요의 획기적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대상 분야 또한 토목공사 일변도를 뛰어넘어 전력, 플랜트, 건축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한국은 연평균 7.7%의 높은 GNP 증가율을 기록합니다. 같은 기간 건설업은 무려 17.4%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합니다. 건설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건설 경기 호황 속에서 현대건설은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1961년까지의 8년여가 현대건설의 사업적 기틀을 다진 기간이었다면 그 이후는 본격적 성장 가도로 내딛기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충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기점으로 현대건설은 당시 주력으로 삼고 있던 토목 분야를 주축으로 전기, 플랜트, 건축, 전 분야의 시공 능력을 고루 확충했으며 국내 1위 종합건설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이 시기 현대건설의 토목 분야는 장대 교량과 댐, 항만 등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고령교와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통해 독보적 경험을 축적한 현대건설은 1962년 길이 1048m, 폭 18m에 이르는 제2 한강교 건설의 착공 만 5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제2 한강교 건설은 현대건설을 한국의 대표적인 장대교량 전문업체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한강에 건설된 제3 한강교, 서울대교는 물론 한층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강화교, 거제교, 남해대교 등 16교까지 시공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춘천댐 건설을 통해 1960년대 한국 2대 토목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소양강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진해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원자재 도입용 항만 설치 공사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플랜트 부분의 성장은 발전소가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동시에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발전소 건설에 주력했는데 국내에 시공 능력을 갖춘 회사가 전무해 미국과 서독, 일본 등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해외 업체들이 주도한 호남 비료공장, 화력발전소, 감천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1965년에는 10만 와트급의 영월 제2 화력발전소를 단독으로 시공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듬해 6만 6천 와트급 군산 화력발전소 완공으로까지 성과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전소 건설기술 자립을 실현한 현대건설은 이어진 제2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더욱 주도적인 위치에서 청평화력, 화천수력, 인천화력, 울산 가스화력발전소 등 수많은 발전소 건설을 이끌었습니다. 이외의 대표적인 플랜트 공사로 단양 시멘트 공장과 한국비료 울산 공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66년 4월에 착공해 9월에 완공한 한국비료 울산 공장의 생산량은 연간 33만 톤으로 당시로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단양 시멘트 공장은 1957년에 최초 구상에 들어간 현대건설의 자체 시멘트 공장으로 1964년 연산 3,000톤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의 적극적 추진은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송변전 공사도 활발하게 촉진시켰습니다. 송전 계통이 66kV에서 154kV급으로 승합되기 시작했고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된 대규모 송전선로 공사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승합은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1960년대에 수행한 대표적인 154kV급 송전선로 공사로는 양재, 부편, 송현, 제천 송전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1970년대 시작된 345kV급 송전선로 건설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변전소로는 송현 변전소, 제천 변전소, 서소문 변전소 등을 건설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막바지에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위시한 전국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장의 성과로 속속 나타나면서 교통 수요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1964년 7월 울산 정유공장의 준공으로 국내에서 아스팔트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시멘트 양산 체제가 완비되면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조건 또한 나날이 갖춰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 건설업계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본 경험과 관련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66년 국내 건설업계는 마침내 준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태국 건설성 도로국으로부터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은 국내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화하는 주요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1967년 11월 건설부는 고속도로 10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을 향해 거미줄처럼 뻗은 총 연장 1592.5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계획의 중심축은 대한민국 제1, 2도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현대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에 완공한 한국의 첫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였는데, 이는 태국의 파타니 라라티왑 고속도로 건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두 번째로 완공한 고속도로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두 번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로 숙련된 기술 수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착공 무렵인 1968년 2월에는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준공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이 공사를 통해 배출된 노련한 기술자들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현대건설은 기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했으며 시공량에서도 많은 비중을 소화했습니다. 연인원 900만 명, 중장비 165만 대, 시멘트 680만 포, 아스팔트 47만 드럼, 철근 5만 톤이 투입된 총 연장 4차선 428km의 약 30%에 해당하는 128km 구간이 현대건설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1960년대 한국 경제는 눈부신 고도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공업 일변도의 공업화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경공업에 힘입은 바 컸지만 중공업의 성장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71년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업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으며 수출 또한 19.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중공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균형화에 두고 관련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중화학공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듬해인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 개발 계획을 수립해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는 철강, 기계, 비철금속,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 중공업 6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이 종료되는 1981년까지 6배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건설도 중공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1967년부터 이미 중공업 시대를 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시작은 기계공업과 중공업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공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공업과 현대토건의 합병으로 출발한 창립 배경을 볼 때
범국가적인 중공업 진흥의 분위기 속에서 현대건설이 자동차 공업으로 눈을 돌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공업은 건설업은 물론 여타의 중공업과 비교해 볼 때 성격과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계공업은 물론 철강, 비철금속 등 기초 소재에서부터 유리, 플라스틱, 석유 등 화학공업, 전자공업에 이르는 전 분야의 역량이 결집될 때 가능한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막 중공업 시작을 시작한 한국에서는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1967년 12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출범하고 이듬해 미국의 포드사와 2년간의 조립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대건설이 공장 건설을 맡아 1968년 말 울산 공장을 완공, 자동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승용차 코티나와 트럭, 버스 등의 상용차를 생산했지만 포드사 모델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본격적인 자동차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포드사와 결별하고 본격적인 자동차 국산화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총 부지 면적 약 19만 8,347제곱미터, 연간 5만 6천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 또한 현대건설이 맡아 1973년 9월에 착수, 1년 4개월여 만인 1974년 12월에 완공하게 됩니다. 포니 종합자동차 공장으로 명명된 이 공장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들여온 외자 약 7,200만 달러에 내자 2,800만 달러를 합해 총 1억 달러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됩니다. 현대건설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공장 건설의 전 과정을 자체 기술력만으로 수행하고 짧은 공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장 준공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인 1975년 말 첫 고유 모델인 포니의 시험 생산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2월부터 국내 시판에 돌입해 국산 자동차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선 1973년 7월 현대건설은 약 198만 3,471제곱미터 부지에 70만 톤급 도크 2기를 갖춘 울산 조선소를 완공합니다. 총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울산 조선소는 그때까지 현대건설이 수행한 단일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현대건설은 내부에 조선사업부를 독립시켜 후에 현대중공업이 되는 현대조선중공업 주식회사를 출범시킵니다. 현대중공업은 뒤이어 설립된 수리조선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와 함께 현대그룹의 조선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은 1970년대부터 1981년까지 약 11년간 총 4기에 걸쳐 진행된 포항 종합제철 건설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당시 한국의 시대적 과제였던 중공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건설은 플랜트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으며 이는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중동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반이 됩니다. 이후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관련 기업이 세워지며
건설업과 함께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중공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군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현대건설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현대건설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